네, 방금 소개받은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 강의를 줌으로 서울에서 했었는데요. 원래 많이 오신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많으시군요. 창업에 관한 수업이잖아요. 그죠? 다 대학원생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혹시 학부생도 계신가요? 학부생? 그냥 들어오신 분? 네, 다 대학원생들이시고.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해보니까 이게 필수 수업이어서, 실제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창업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고, 혹은 저같이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텐데, 얼마나 계신지 제가 미리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저, 나 창업에 관심 있다. 실제로 창업을 해볼 생각이 있다. 평생 한번 할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들어주세요. 부담 없이. 네, 약간이라도. 많이 안 계시군요. 아니면 이미 창업했다고 하시는 분. 나 학생 창업했다. 지금 대표님. 좋습니다. 아까 창업 관심 있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저는 지금 말씀 여기 드리겠지만 헬스케어 쪽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헬스케어 쪽 창업에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 얼마나 계세요? 네. 없나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창업과 투자 유치여서 사실 어떤 부분에 방점을 더 찍을까로 고민을 좀 했고, 헬스케어 스타트업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스타트업 얘기를 좀 해드릴 수도 있어요. 둘 다 준비는 했거든요. 그래서 보아하니 이 헬스케어보다는 일반적인 스타트업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혹은 벤처 투자에 관심이 있다. 요즘에 VC라고 많이 하죠. 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보통 벤처 캐피탈 VC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소개팅 나가서 저 VC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다 몰랐거든요. 지금은 데 많이들 아시니까. 벤처 투자자가 되는데 관심 있다. 커리어적으로 네, 계시고.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거의 교양 강좌처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 소개를 아까 해주셨지만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리면 잡스가 두 가지 융합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저는 여기 빗대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융합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포항에서 이제 박사까지 했는데, 컴퓨터공학하고 생명과학 듀얼 디그리 했고, 이제 박사도 두 개 융합된 걸 했었고요. 이제 이후에 대학병원이나 대기업이나 등등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창업해가지고, 아까 잠깐 소개하셨지만 제가 이제 벤처 투자하는 회사를 창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는 일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 이름 하나 걸어가지고,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적인 트렌드나 기술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도 계속 팔로우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 저 책 어디 보고 있었는데, 제가 책을 이제 저희 분야에는 세 권 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세 권을 내가지고서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세 명 저희가 같이 쓴 책인데 두 번째가 저거든요. 그래서 챕터 2를 보시면 제가 쓴 글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저기 요거 카이스트 도서관 대출 순위 저희 1위 하고 있는데, 네, 정의란 무엇인가랑 사피엔스를 저희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그러니까 헬스케어 분야에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만약 안 계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질의응답 할 때 이런 책 내용 같은 거를 물어보셔도 되고, 제가 이제 아까 제 의료인공지능 책 가지고 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또 두 번째 책을 가지고 이런 그냥 기술 얘기 같은 거를 물어보셔도 제가 사실 지금 연구하는 분들만큼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 잠깐만 드려볼게요. 대학원 연구 노하우 이런 책들 볼 때에는 이런 얘기 잘 안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나오지만 의료 분야,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에만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분야에만 투자하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고, 초기 이제 다음 주 맞나요? 퓨처플레이 유중 대표님도 오시고 소풍에서 오시고 되게 좋은 투자사들이시거든요. 실제로 서울에 있어도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 보면 다 초기 투자를 하시지만 저도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이제 이 헬스케어 의료 분야에만 특화돼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이 분야의 전문가로 뭐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벤처 투자 쪽으로 제 커리어를 이제 밟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8년 된 회사이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이제 파트너스로 끝나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파트너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몇 분이 이렇게 있고 저와 제 부대표님하고 절반 정도가 이제 의사분들이시고요. 나머지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의사 아니지만 이 분야에 뭐 규제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UX라든지 혹은 성공한 선배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초기 그 디지털 헬스케어 셋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저 위에 제목이 다 가리는데 어쨌든 이 선배 창업자들도 저희가 이 내부적으로 이제 모시고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 분야 관심 있으신 분 조금 아시겠지만 뭐 누움이든 뭐 규노든 이런 아주 이제 크고 유명한 기업들의 창업자 혹은 C레벨 분들을 저희가 이제 벤처 파트너로 모시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선배 창업자이든 뭐 규제 전문가 특히 저희 의료기기 하거나 이제 이런 의료 쪽 하시면 규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규제 전문가분들 그리고 저희 내부에 이제 병원 테스트베드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헬스케어 쪽에 창업을 하시면 저희가 되게 많은 도움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년, 8년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축적해 왔었고, 한국에서 아마 나중에 헬스케어 창업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를 만나게 될 텐데, 한국에 창업하시면 일단 저희한테 모두 다 오시기 때문에, 제가 1년에 이제 한 200개 넘는 딜을 보고 있어가지고, 많은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1년에 저희가 한 200개 딜 보고 있고, 올해는 이제 상반기만에 한 170개 저희 검토해가지고서,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제가 지금 40팀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팀 투자했는지 한번 쭉 보여드릴 텐데 절반 정도가 이제 메디컬 팀이고요. 뭐 질병을 치료 진단 뭐 예방하는 팀들 혹은 병원이랑 뭘 하고 의사가 뭐 활용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이런 팀들이 있고 요 중에 절반은 이제 주로 딥테크라고 불리는 이 테크 기반의 팀들입니다. 뭐 인공지능이나 뭐 3D 프린팅, 뭐 AR, VR 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런 의료 쪽에 일을 하는 팀들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 말랑말랑한 팀들이에요. 웰리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피트니스도 있고, 뭐 사이클도 타고, 명상도 하고, 뭐 미용도 있고, 뭐 이런 쪽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 네 팀 정도는 이제 저희 반려동물 헬스케어 팀에 저희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봐가지고 많은 영역들을 커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38건에 투자했고,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확정해가지고 이제 계약하고 있는 곳들 포함하면 한 40건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한 이후에 저희 팀들이 이렇게, 후속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여기부터 제가 이제 좀 뭐 강의를 이제 본론으로 준비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질문 드리면 답변 많이 주시나요? 제가 보통 이게 소규모 강의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뭐 사실 의대 창업 동아리 같은 곳들도 저희 후원해가지고 제가 뭐한 2, 30명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요 주제 가지고 제가 1시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지금 창업에 대한 수업이니까 그럼 창업이란 뭔가 스타트업이란 뭔가에 대해 가지고 잘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스타트업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이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가점 같은 거 있나요? 질문 답변하시면 있나요? 네, 있답니다. 그, 혹시 평소에 조금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뭐 벤처기업,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업을 의미하는 걸까를 한번 공유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이런 습관화라는 표현을 많이 네. 현장에서 제가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아이디어나 아니면 사실 제가 헬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알아서 할 수 있어라는 연구가 하나인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과정, 초입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좀 쪼개보면 항상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디어일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소위 말하는 카피캣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사실 유니콘 된 기업들 중에서 뭐 미국에서 하는 것들을 뺏겨온 것들이 꽤 있거든요. 뭐 쿠팡도 뭐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미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창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학적인 실험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제가 많이 얘기하면 답을 먼저 알려드리게 되니까. 하여튼,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좀 안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는데, 이게 완전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네, 좋았습니다. 또 말씀해 보실 분. 아까 VC 일한다고 하신 분 누구였죠? 여기 계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VC 하실 거면 좋은 스타트업을 골라내가지고 투자하셔야 할 텐데, 일단 스타트업이 뭘까요? 어떤 조건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중소기업도 있고, 우리 뭐 사업이라고 하면 치킨집, 동네 치킨집 해도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우리가 이 스타트업이라고 정의를 하는 사업이 뭐가 다를까요? 어떤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원하는 답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성장. 그리고 성장만 하면 무조건 되나요? 사실 그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조건,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방금 말씀하신 성장이 이제 그 중요한 조건이죠. 어, 스타트업이라 함은 우리가 앞에 많은 여러 가지 존재 조건이 있겠지만 결국에 뭘 이뤄내야 하는 조직이냐면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야만 하는 조직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그리고 저 학생님께서 나중에 벤처 투자자가 되시게 되면 어떤 기업에 투자할 거냐? 결국에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겠죠.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못 벌죠. 그죠? 그 성장이라 하면 기업 가치의 성장을 결국에 얘기하는 건데, 뭐 매출의 성장, 뭐 순이익의 성장이 결국에 기업 가치의 성장으로 이제 귀결되게 되니까,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돈을 넣고 이제 넣은 돈보다 나중에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번다는 거는 그 기업이 이제 뭐 상장사 하면 시가총액이 될 테고, 그 기업의 가치가 커져야지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 지분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벤처 투자를 원하시는다고 하면은 성장을 담보로 하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셋업이. 그럼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었을 때 성장을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답변해 보실 분. 네, 턱을 만지시는 거였고. 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답을 조금 말씀드려 보면, 요게 제가 갖고 있는 답이에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먼저 나오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 성장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스타트업이라 할 수 없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조직이면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중소기업이나 뭐 그걸 폄훼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 어떤 뭐 개인 사업자나 혹은 그냥 일반 동네에서 우리 뭐 그 치킨집 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성장을 하긴 하지만 폭발적인 뭐 이제 공이 여러 개 붙는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디자인된 조직이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 하면 일단 성장을 담보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원했던 답변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모든 사업이 그러하겠지만,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스타트업의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아까 사실 남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특히 저도 공대 출신이지만, 공대에 오게 되면 기술 얘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스타트업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에서 어떤 그 니즈가 있는 정말로 존재하고 풀어야 될 가치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면 이제 그때는 그 기술이 이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술이 이제 그 시장의 문제보다 먼저 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그런 시장의 그 중요한 문제를 푸는 것이 결국 스타트업인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과학 실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 시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실험할 때 과학적인 어떤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혹은 어떤 뭘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가설이라는 말을 써요, 저희가.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그 가설에 맞는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실험이라 하면 실제 이제 고객들한테 어떤 밸류를 제시하고 우리가 그 세웠던 문제가 정말로 존재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돈을 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 것이고, 가설이 틀리면 다시 이제 새로운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 사이클을 되게 빠르게 돌리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뭐 나중에 대기업들에 가실 수도 있을 것이고, 대기업에 일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대기업에서 일을 해본 경험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는 그런 걸 사실 잘 이해 못했거든요. 속도의 차이, 뭐 의사결정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냐, 소위 린하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잘 몰랐지만은 지금은 이제 보면 너무도 명백하게 이제 그 가설을 세우고 수정하고 검증해서 다시 가설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빠르면 예를 들면 며칠 만에도 합니다. 스타트업들은. 그걸 이제 뭐 매주 돌려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PMF라고 보통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글로 하면 저기 뭐냐, 시장 제품 뭐 궁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만든 제품 혹은 솔루션이 정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맞았다. 하는 걸 이제 검증했다는 게 우리가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매우 반복을 많이 해가지고서 결국 그런 이제 우리가 이거 정말 이 시장에 필요로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찾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 가설 수정을 계속하는 그 과정이.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하는데 어떤 이 조건이나 전제가 있냐고 하면은 일단 스타트업이 리소스가 뭐 당연히 부족하죠. 리소스라 하면 뭐 시간, 인력, 돈 이런 걸 다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에 이제 스타트업들은 예를 들면 뭐 전문성이 있고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이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일반적으로 이 팀원 보통 한 3명 뭐 5명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 일단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이든 이 뭐 이렇게 초기 창업자분들 창업하게 되면 본인 돈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장에 존재하는 문제를 빠르게 우리가 실행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시간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혹은 저 학생이 되려고 하는 이제 벤처 투자 회사 혹은 벤처 캐피털에서 이제 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재정적인 이슈는 당분간 조금 해결을 해드리는 게 저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족한 리소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체계적인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요거 실제로 제가 투자 검토할 때 쓰는 프레임워크인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그 투자 회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볼 겁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 제가 투자자로서 이제 초기 스타트업을 보는 3가지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3가지 기준 뭐 다 아시죠?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에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사실 투자 검토해 주세요 하고 뭐 이메일이 오든 저 홈페이지에 올라오든 이제 IR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보고서 이 3가지를 이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그 충족이 안 되면 더 안 봅니다. 그냥 그 팀을 만나보지도 않아요. 3개를 모두 만족하면 조금 더 볼까? 이 팀 한번 연락해가지고 한번 만나볼까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하면 요게 3가지입니다. 뭐 저도 그러하고 아마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오실 이제 뭐 퓨처플레이나 석풍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1번 뭐냐? 1번은 이제 문제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여야 되고 그 문제가 충분히 커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번째는 그 솔루션입니다.
이 팀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솔루션을 제시할 텐데 그게 뭐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뭐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뭐 플랫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도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지불 의사여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가지고 그 솔루션에 이 충분한 돈을 지불할 주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뜯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요게 이제 그 시작부터 되게 중요한 것이 그 공대 출신의 뭐 엔지니어 분들이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창업자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문제 아니냐. 그게 이제 아니어야 하고 특히 저도 뭐 기술 백그라운드니까 이게 특히 기술 저도 사실은 대학원 때 제가 개발한 기술 가지고 창업하려고 좀 했었거든요. 보면 이제 이게 기술이 있어서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 만든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기술을 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이걸 반대로 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항상 실패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성공 확률이 매우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저도 대학원생 때 이거 들었던 수업에서 배운 걸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데 뭐 마켓풀 뭐 저기 테크놀로지 푸시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먼저 해가지고 내가 그 시장을 내가 기술로 내가 정말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들면 누구나 다 쓰겠지 하는 게 이제 보통 테크놀로지 푸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되고 시장에서 필요로 한 것들 먼저 이제 출발점을 삼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실 뭐 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아까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장하려면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여서 그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이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이 되는 거죠. 우리 뭐 흔히 뭐 어떻게 연못이 너무 작으면 물고기가 아무리 커봤자 연못보다 커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단 큰 시장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얼마나 큰 게 충분히 클까요? 여러분? 내가 스타트업을 작업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예를 들면 뭐 연간 매출을 우리가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흘러갔을 때에 연간 매출을 얼마 정도 올릴 수 있어야지만 저희 같은 벤처 캐피털을 볼 때 충분히 큰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맞춰보실 분? 찍어보세요. 200억. 왜 200억일까요? 네. 여전히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혹시 또 말씀해 보실 분? 이게 뭐, 네. 보통 이제 매출 1000억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을 100%다 먹겠다. 그러면 시장 전체가 이제 1000억짜리 할 테고, 우리가 뭐 시장에 10%, 뭐 20% 먹으면 그 비율 따라가지고 시장이 커져야겠죠. 하여튼,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유니콘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봤을 때에는, 매출 1000억 정도가 가능한 시장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를 한번 그냥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번 그냥 외워두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충분한 사이즈를 가지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솔루션이 이제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인데 이게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그럼 그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말 이 해결책을 써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해결책은 없느냐? 뭐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얼마나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하느냐인 겁니다. 보통 스케일업을 하냐, 스케일업을 하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셋업이 되게 리소스도 작고 이제 뭐 되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통 확장 가능하지 않은 솔루션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성장을 하기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해 보면 이렇게 자명하죠. 어떤 게 더 확장성이 높죠? 예, 이게 보통 뭐 한계 비용 이런 얘기 하기도 하는데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하고 뭐 한 10만 개 만들 때에 뭐 거의 같은 비용이 한 개랑 10만 개랑 같은 비용이 거의 비슷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10만 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한계 비용이 낮은
하나를 만들 때와 뭐 100만 개를 만들 때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일을 이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게 이제 이 확장 가능하다 뭐 요 얘기이고요. 특히 이제 솔루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지불 의사, 보통 willing to pay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불 의사인데 아무리 문제가 좋은 문제이고 좋은 솔루션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돈을 지불을 할 주체와 의지가 있어야겠죠. 그걸 지불 의사라고 하는데 특히 저희 헬스케어 뭐 의료 쪽에서는 보시면은 보통 이제 그 페이어라고 하는데요. 그 돈을 내는 사람, 돈을 내는 주체가 몇 개 없습니다. 뭐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민간 보험이나 특히 한국은 이제 저희 그 한국의 의료보험 몇 개 있죠, 여러분? 한국의 의료보험사 몇 개 있죠? 이런 게 사실 이제 중요하고도 저희 분야 밖에 있는 분들은 그만 답을 잘 못하시는 건데 한국은 의료보험사가 하나 있죠. 국민건강보험. 한국인들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가입되고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이 그 보험을 커버해주고 이런 식의 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는 되게 그냥 숨쉬듯이 되게 당연한 일이지만 국가별로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되게 국가별로 특징적인 것들도 있는 건데 페이어가 보면 민간보험이냐 공적보험이냐 직접 돈을 내냐 간접적으로 돈을 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돈을 낼 주체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럼 돈을 내기는 낼 것이냐 돈을 낼 주체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주체는 있는데 이 문제에 정말 문제를 크게 느끼고 이 솔루션이 필요해서 내가 돈을 주고 쓰겠다. 특히 남의 주머니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꺼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willing to pay, 그러니까 이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내려고 한 돈이 충분한 규모의 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수렴하는 것이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조를 통해서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 가지 제가 실제로 사업 계획서를 받게 되면 요 세 가지 질문을 떠올리면서 이걸 충족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고 이게 모두 충족하면 그 다음으로 가고요.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드랍을 해버립니다. 결국에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문제를 판단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특히 그러니까 초기로 갈수록 그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일수록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자기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처음에 가지고 온 사업 계획서 가지고서 뭐 5년 뒤, 10년 뒤까지 똑같이 그 사업 계획대로 하는 팀 저는 0%인 것 같아요. 네.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평가하려면 결국에 뭘 봐야 될까요? 제가 답을 보여드려 보는데 뭘 봐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초기 투자자들한테 아마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고 어느 초기 투자자한테 물어보더라도 뭘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결국에 대표님하고 팀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문제를 고르는 거, 솔루션을 찾는 거, 지불사를 이끌어내는 거 모두가 이제 사람이 그 경영자가 하는 일이고 특히 초기 팀의 경우에는 팀 전체도 중요하지만 대표님의 역량이 저는 8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대표자의 역량을 평가를 하는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건데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벤처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일이고 이런 어떤 뭐 문제 솔루션을 다 평가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금융업을 빙자한 거의 인문학적인 업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뭐 한 1억이든 10억이든 태워야 되는데 이 후보들이 쫙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몇 번 이제 미팅을 해보고서 이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고 뭐 이 태도나 뭐 도덕성이나 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 다 판단해가지고서 이게 돈을 얼마나 태워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딱 들어보셔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이 초기 투자사들은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저도 이제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을 많이 보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온 어떤 결론적인 사업 모델이나 이 장표에 슬라이드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그걸 어떤 논리에 의해 가지고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런 질문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역시 실제로 제가 이 팀들, 아까 세 가지 질문을 모두 만족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이제 대표님과 팀의 역량을 판단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시고, 내가 이런 조건들을 좀 갖추고 있느냐, 혹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어보면, 처음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과학자로서, 이 사이언티스트로서, 엔지니어로서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되게 체득이 됐던 것 같아요. 실험 계속 하고, 몇 년 동안 연구실 집합해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결국에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채택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다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 채택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설과 실험의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혹은 어떤 대표님들 만나보면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 의사결정을 왜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표가 되게 잘 나오는데 어떻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실 매우 운이 좋거나 감이 좋은 분들이 계셔서 몇 번 이제 질문을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냥 했는데요. 약간 그냥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꽤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이런 가설과 실험 기반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당연히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정량적이고 구조적으로 사고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이렇게 나름 구조를 갖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죠. 이게 엄청 커요. 엄청 많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시장이 크면 엄청 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정성적으로 말씀하는 건데, 얼마나 커야 할까요? 숫자로서 우리가 얘기하면 결국 정량적으로 사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영자, 특히 대표님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정성적이고 이 마구잡이로 사고하는 거 말고 정량적이고 이 뭔가 구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구들 얘기해봐도 한참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얘는 얘기를 되게 알아듣기가 쉽게 한다. 한 번 얘기해도 나름의 구조를 갖춰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애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잘 그려진다. 이런 친구가 있고, 사실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막 얘기하면 얘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나중에 보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없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 대표님들은 이런 이 것들을 결국에 역량으로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런 정량적이고 구조적으로 사고하면 커뮤니케이션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대표님들은 결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여러 엔티티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상대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상대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동료 직원들 하나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작게 말하면 투자자이고 주주들이거든요. 누가 하셨나요? 네. 결국 투자자도 주주가 되기 때문에, 주주라 하면 결국에 우리가 회사의 주인이 주주잖아요. 그죠?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거 돈놀이 하는 게 배팅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주한테도 우리 회사의 상황,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회사 내부로는 이제 직원들, 동료들하고,
우리 회사의 주인이신 주주님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득해야 되고 이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시장에 대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역시 해보시면 쉬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런 걸 제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느냐. 이분들이 뭐 직원들이랑 뭐 얘기하는 걸 제가 뭐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앞에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정량적 구조 이런 거 갖추고 있느냐를 결국에 티키타카 잘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와 이런 분들하고 정말 일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이 계셔서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이 얼마나 빠른가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약간 가설 검증 이런 것들 사이클 빨리 돌려야 되는데 이런 거 되게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뭐 제가 피드백 드리면 뭐 미팅을 하거나 뭐 이런 강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 제가 끝나고 핸드폰 켜보면 이미 메일 와 있어요. 실제 이런 분들이 제가 투자한 팀들 중에 있었고 지금 성장을 되게 빨리 잘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빨리 하는 게 한체가 아니지만 하여튼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께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하면 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제 스스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 회사가 아까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의 성장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하면은 결국에 대표자가 성장할 수 있는 만큼 회사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가 성장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떤 말이냐.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그러니까 사이언스 베이스의 사람들은 사업가로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뭐 이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창업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기술만 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사업가가 되어야 하고 사업가로서 이제 우리가 그 그릇을 키우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우리가 처음 투자 받는 뭐 한 5명일 때 하고 팀원들이 뭐 한 30명일 때, 50명일 때 하고 100명일 때, 뭐 수백 명일 때, 1000명 넘어가면 이제 이게 아예 그 경영자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0명 정도 때 위기가 10명, 30명 정도 때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고 50명 넘어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름을 잘 모르는 직원들이 생깁니다. 예, 그 회사의 레이어가 생기게 되고 내 말이 다이렉트로 전달 안 되고 한 쿠션을 거쳐가지고 중간관리자를 거쳐가지고 가야 되게 되고 뭐 100명, 200명 하게 되면 완전 더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서 이제 그 내 사업가로서의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역할로 진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처음에 알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성장의 중요함을 아는가 마지막이 태도인데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뭐 선배 그 투자사한테 가가지고 대표님 어떤 거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 저희 용어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관상 본다고 하거든요. 관상. 뭐 때깔 본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상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겠는데 어떤 거냐면 그 외모 보고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결국에 태도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예의 바른 건 물론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그 사이언티픽 디스커션을 할 때에도 그 디스커션 파트너 되게 좋은 분이 있고 얘랑 얘기하면 되게 얘기도 잘 통하고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뭔가 생산적인 얘기가 가능하다. 얘랑은 더 얘기해보고 싶다. 얘랑은 자주 우리가 토론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고 또 아닌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관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되게 마지막인데 아주 중요한 뭐 이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가장 중요하기도 한 게 뭐였냐면 아까 쭉 앞에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딜 브레이커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설이나 실험의 중요성을 잘 몰라도 그 딜을 깨뜨리질 않습니다. 근데 딜 브레이크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한 딜 브레이커가 뭐냐면 인테그리티인데요.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요거는 그냥 한번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창업자에게 돈을 투자할 투자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의외로 많다고 하면 그렇지만 종종 있습니다. 거짓말 혹은 이제 진실 풀리
진실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기억나는 것들을 예를 들면 뭐 팀원 아닌데 팀원이라고 슬라이드 넣어가지고 온 것도 있었고, 혹은 뭐 흔히 많이 하는 것이 다른 데서 투자 받기로 했다고 저희를 약간 압박하기 위해서 너네 빨리 결정해. 그럼 제가 그 투자사에 물어봅니다. 정말 투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서 결국에 이제 이 인테그리티 이슈가 있는 분들께는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것들은 딜브레이커가 아니지만 요거는 이제 꼭 중요하게 지키셔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50분을 썼네요. 보통 1시간에 이제 그 마무리 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창업과 뭐 취해서 스타트업의 창업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총 2시간인데 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1시간에 마무리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하실 분 질문 좀 받고 시간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VC의 네. 스타트업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뭐 사실 VC의 규모, 뭐랄까 보통 AUM이라고 하는데 그 투자 운용하는 규모나 뭐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막 공을 여러 개 붙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죠. 벤처 캐피털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셋업이라고 하기는 이제 힘들 것 같은데, 요즘에 업계에서 이제 유행하는 그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도 스타트업 같은 투자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은 투자사에서. 보통 이제 저도 뭐 아주 규모가 큰 곳은 아니어서 규모가 작고 우리도 되게 헝그리하다, 우리 되게 헝그리하게 허슬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스타트업 같은 투자 회사예요, 저희도 당신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뭐 스타트업의 정의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스타트업이 결국에는 이제 뭐 엑시스라고 할까요? 그 마지막에 우리가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투자한테 돈을 결국에 돌려주는 방식이 IPO나 M&A 같은 것들인데, 뭐 그런 방식을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벤처 투자 회사들은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에서도 뭐 엄밀하게 말하면 셋업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스타트업이 예. 정의돼서 예. 스타트업 시작해서 스타트업이 아니게 된 시점이 엑시스템 뭐 제 정의에 따르면 이제 결국에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제 사실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뭐 토스 같은 데 물어보면, 토스 뭐 기업가치 조가 넘어가잖아요. 뭐 배달민족도 그렇고, 여전히 본인들은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할걸요. 뭐 IPO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어떤 규모의 문제라든지 뭐 IPO를 했냐 하지 않았냐의 여부와는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그 조직을 지향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더 폭발적인 성장을 원하고 있고, 여전히 불확실한 시장에서 뭐 제가 부족한 리소스라고 말씀드렸지만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더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돈이 뭐 나름 많긴 하지만 충분히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한 다고 생각하고 헝그리하게 계속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면 뭐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책인데, 린 스타트업의 머릿말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뭐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조직이면 뭐 작은 기업이든 뭐 큰 기업이든 정부 조직이든 뭐 비영리 기관이든 다 상관없이 스타트업이라 할 수 있다는, 제가 표현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용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넓게 보지 않으면.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아마 뒤로는 더 슬라이드를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보아하니 아까 제가 뭐 제 책 보시던 분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그냥 질문하셔도 되고, 그냥 뭐 연구도 하고 이런 거 그냥 대학원 생활 이런 진로 고민 같은 거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저는 보통 사람들의 능력을 봤을 때 예. 전문성이랑 유연성 두 가지 특성은 좀 부딪힐 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연구를 하는 사람에서 시작과 같이 매번 변하는 상황에 적응하라라는 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혹시 지금 연구를 하시다 가셨다 보니 그걸 어떻게 조절하셨는지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만약에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최종 투자자, 대표자가 한 명 왔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가치를 두실 건지 조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 하신 말씀에 동의하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유연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또 너무 유연하고 너무 귀가 팔락거리면 그 전문성을 우직하게 쌓을 정도로 거기까지 못 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그게 항상 이제 이율배반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판단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벤처 투자할 때 많이 만나봐야 정말 많이 만나면 몇 번이거든요. 뭐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결혼 상대 찾을 때 뭐 소개팅 하든 뭐 맞선을 보든 한 세 번, 네 번 만나고 결혼하려고 말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그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보고 평판 체크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체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떤 사람에게 투자할 거냐를 따지기 전에 정말 그 사람이 전문가이냐, 사실 최고의 전문가를 그보다 못한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가 평가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전문가를 비전문가가 평가하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를 평가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뭐 사실 투자 받기 전에는 이제 그 돈 가진 놈이 갑이고 돈 없는 놈이 을이니까 어떻게라도 잘 보이려고 해서 유연하게 얘기하고 하지만, 이게 돈을 이제 투자하고 나면 가불이 다시 바뀌거든요. 돈을 이미 갖고 이제 제가 잘 보여야 되는, 대표님 열심히 일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이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유연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알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떻게든 이제 여러 가지 뭐 질문이든 뭐 이런 걸 파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업계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술을 많이 먹여본다.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한 100억, 500억 투자할 거면 이 대표 하나 믿고 투자하는 건데, 어떻게든 그 대표의 밑바닥까지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제가 술을 먹이진 않지만. 뭐 그런 방식을 쓴다던가, 어떤 분은 뭐 그냥 뭐 되게 캐주얼하게 많은, 되게 딱딱하게 오피셜한 미팅 말고, 좀 편한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해본다거나,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직원들 다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저 대표 평소에 어떠냐, 뭐,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랑 뭐 일관된 얘기를 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 직원들을 다 인터뷰하기도 하고, 막 그 여러 가지 방식을 써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글쎄요, 양자택일 하기가 뭐 그것도 정답이 없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은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면 무조건 어느 정도의 고집은 있습니다. 예, 남의 얘기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유연하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움직인다 하는 분들은 보통 창업을 안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좋은 대학 나오시고, 어드밴스 디그리 하시고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보면 되게 좋은 옵션들을 물리치고서 창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내가 또 확신이 있고 고집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이런 분들이 창업하셔서 이제 고집은 무조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유연한 분을, 네, 당연히 찾는 것 같습니다.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여기 계십니다. 네, 이번 할게요. 네. 아, 아, 감사합니다. 헬스케어 쪽에 조금 더 네. 중심적으로 여쭤보고 오, 싶은데, 네. 전 헬스케어나 의료 쪽은 좀 더 보수적인 쪽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설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그 반응성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해서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아까 제가 저희 투자했던 것 중에 절반은 의료 쪽이고, 절반은 웰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의료 쪽, 뭐, 신약을 개발하거나,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인허가 받아야 되는, 그런 걸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뭘
아주 엄정한 준비를 끝내기 전에 혹은 뭐 인허가를 받기 전에 시장에 출시해서 테스트하면 불법이고 안 되죠. 비윤리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그 나름대로의 또 사실 방식이 또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임상 시험을 하기도 하고 되게 체계적인 방식으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반의 밑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조금 말랑말랑한 것들이 주로 컨슈머 대상으로 하는 팀들이어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피트니스다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뭐 다른 일반적인 산업들처럼 좀 되게 이른 시기에 출시해가지고서 시장의 검증을 미리 빠른 시기에 받아보는 뭐 그런 식으로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의료기기 하는 팀을 볼 때 하고 그런 이제 그 비의료 웰리스 팀을 볼 때랑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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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 강연 감사하고 저는 좀 더 그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드리고 네. 싶은데 그 대학원생으로서 창업을 고려해 볼 때 학위의 필요성, 그 창업에 있어서 학위의 필요성이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그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셨을 때는 다들 고문분들께서 높은 학위를 가지고 계시던데 창업에서도 실제로 대표자가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대표자 자체가 기술에 대가거나 마스터했거나 이런 점이 좀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의 문제를 잘 풀고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풀 거냐, 그걸 어떻게 풀 거냐의 관점에서 기술이 필요하거나 기술의 전문가이거나 그게 필요하면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비해 가지고서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저 박사 받을 때는 제 연구 주제는 제가 그래도 책에서 잘했거든요. 예, 지금은 몰라요, 사실. 그거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논문 몇 달 안 읽으면 그 따라하기 되게 힘듭니다, 정말로. 근데 대표자를 하게 되면 경영이 제1 역할이지 그 기술 개발이나 그 전문성을 유지하는 게 제1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CTO라든지 CTO도 결국에는 그 해당 기술에 대한 최고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잘 데리고 일을 하는 말 그대로 매니저, 기술 부분에서 경영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결국에 그 대표자가, 기술 전문가이고 박사이고 하시는 게 뭐, 시작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이제 그걸 내려놓으시는 과정이 사실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사이냐 아니냐, 혹은 뭐 의사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크리티컬하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사업가로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더 불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40개 정도 투자했는데 대표님들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크게 보면 한쪽은 이제 정말 엑스퍼티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박사님이든 뭐 의사이든 뭐 수의사이든 간호사이든 뭐 약사든 이런 분들이 본인 전문성 바탕으로 창업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그룹은 이제 그냥 정말 본투비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 창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업을 잘 성장시킬까요? 후자가 경험적으로는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전자의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하신 분들도, 그 사업을 잘 성장시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외 없이 사업가로 성장을 잘 했던 분들이십니다. 네. 루닛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선배님이신데, 힙합 동아리 이름 뭐죠? 카이스의? 그 지금 루닛이라고 하는 의료 인공지능 기업이 글로벌 수준이 됐고, 사실 한국에서 시가총액 1조 원짜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잘 안 나올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 루닛이라고 하는 기업이
저는 이제 초기부터 봤었고 되게 친한 분들인데, 그, 최근에 이제 작년인가? 올 초인가? 상장하셔가지고, 기업까지 3조 원을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마일스톤을 달성하셨는데, 그 이제 6명인가? 그분들이, 그 힙합 동아리 5명, 6명이 처음에 창업하시는 기업이거든요, 루닛이. 또 그 기업들의 이제 지금 뭐 창업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대표님은 이제 카이스트 나오시고 의전 가셔가지고 이사하신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결과적으로 잘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일단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시작하셨지만은, 완전히 훌륭한 사업가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어, 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고, 또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그런 사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네. 아까도 여기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볼까요? 요 분 하시고 이렇게 넘어올까요? 여기 계십니다. 네, 여기. 요즘 같은 그 고금리 시대에 네. 스타트업들과 또 VC 업계의 생존 전략이라고 표현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역시 현업에 관심 있으신 되게 저희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답은 버티자고요. 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벤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그 투자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상장주에 투자도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벤처 투자는 대체 투자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보면 저희 같은 이제 그 일종 운용사죠. 이제 쩐주분들을 설득해가지고 돈을 받아와서 그 돈을 운용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저희 역할들인데, 결국에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소위 LP 분들은 이제 여기 돈을 줄 수도 있고 저기 돈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VC에 돈을 주려고 하면 결국 비교하게 되는 게 다른 대안들이 되는데, 뭐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놔도 뭐 저기 이자율 높으면 그 벤처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해서 되게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뭐 글로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벤처 투자 펀드의 그 연간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 벤처 투자 펀드의 수익률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냥 게스를 해보시면 1년에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을 보통 올릴까요? 30%. 또 계신가요? 찍어보실 분? 10%. 네. 10%를 보통 안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이제 기준 수익률 같은 거 할 때 보통 8%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 넘기면 연간 수익률, IRR 봤을 때, 나름 그래도 봐줄만 하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한 1, 4% 나오면, 엄청 큰 리스크를 지고서, 이거 넣어서 8% 왔다 갔다 할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 저희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펀드 만들기가 쉽지 않죠. 예, 저의 가장 큰 실제로 가장 큰 고민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를 되게 보수적으로 받게 되고,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다시 돌아가면 저희 같은 VC들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일단은 이제 버텨야죠. 결국에 우리가 모든 자본시장은 업앤다운이 사이클이 있기 마련이어서 지금은 완전 다운 사이클의 시기이고, 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게 완전 업사이클이었죠. 그래서 그걸 뭐 이 사이클을 타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VC들 입장에서 선호하는 스타트업들도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돈 못 벌어도 돼. 성장해 무조건. 그리고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표를 올려, 매출을 올리고 다운로드 숫자 올리면 돈을 우리 얼마든지 줄게. 이렇게 하는 게 한 2년 전 얘기였고, 지금은 일단 매출 없으면 투자 안 합니다. 뭐 돈을 버세요. 돈 버시면 뭐 조금 더 투자할지 고민해 볼게요. 뭐 이런 정도의 스탠스여가지고, 이게 이제 뭐 그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VC들의 성향이 선호하는 팀들이 막 바뀌는 게 사실 건강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일단 뭐 현재 상황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선호하는 팀들,
또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지금 뭐 비용 줄이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돈을 벌면서 살아남아 보자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여기 계신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대상 후보들을 어떻게 탐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인바운드로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예. 되게 좋은 스타트업들 되게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고, 뭐, 탐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뒤에 슬라이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뭐 기본 저희 가설은 질적으로 좋은 팀을 많이 만나려면 일단 양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왜 왔냐? 결국에 딜소싱 하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헬스케어 얘기 별로 못했지만 결국에 우리 그 퍼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깔때기에서 최대한 많은 팀들을 이제 그 저희 깔때기 속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결국에 이제 그 중에서 더 양질의 팀도 많아질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저도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링크드인 다 있고, 저도 이렇게 활동 많이 하고, 아까 제 블로그, 책 쓰고 이런 것도 다 결국 이러한 들의 일종을 볼 수 있고요. 저희 뭐 데모데이, 저희 미드업 같은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뭐 뉴스레터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 좀 좋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고, 혹은 뭐 예를 들면 저 의대, 아까 뭐 그 동아리 후원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의대 창업 동아리 예를 들면 후원도 하고 가가지고 제가 멘토링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도 결국에 이제 이런 좋은 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룹에 대해 가지고 접점을 최대한 늘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뭐 확률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채널 중에 하나가 기존 저희 포트폴리오 투자한 대표님들 소개받는 거. 그럼 이제 저희 대표님들께 잘 해드리고 저희가 밸류를 많이 들어야지만 그분들이 야 여기 DHP 좋더라 여기 한번 받아봐 하고 데리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투자한 팀들에게 잘 해드리는 거 같은 것들이 결국에 저희 좋은 평판을 만들어서 결국에 모든 것들이 평판인데요. 좋은 평판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저희를 찾게끔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인바운드이고 아웃바운드 예를 들면 뭐 와가지고 아까 뭐 창업하시는 손들부터 있으면 제가 가서 또 물어보거든요. 이런 거 물어보거나 뭐 신문에서 또 연락 드리거나 어디 다른 투자사 데모데이라고 이제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가가지고 좋은 팀 찾아가지고 또 연락 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죠.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네. 네.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뭐 혁신의 숲이나 더 VC 같은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뭐 저도 이제 유료 회원으로 제가 가입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런데 가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분야별로 봤을 때뭐 투자 최근 누가 받고 이런 것도 쫙 DB로 나와 있는데, 출발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뭐 결정을 못 하겠지만, 이런 기업이 있네. 한번 볼까? 뭐 이런 정도의 출발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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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자를 받을 때 이제 주주관 계약서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이제 최근 제가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창업자보다는 VC에 유리한 그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제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사소한 조항을 넣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의결하기 전에는 특정 주주에게 먼저 알려야 된다. 미리 통보를 해서 2주 전에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창업자가 좀 지키기 어려운, 그러니까 되게 사소하면서도 은근히 넣어놓은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창업 자체가 이렇게 좀 망하게 되거나 했을 때, 또는 이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제 투자자가 발을 빼기 위한 어떤 조항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사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소위 독소 조항들은 많이 빠졌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투자 못 합니다. 한국에서. 평판 안 좋아지면 딜 따내기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창업자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일단 잘 읽어봐야 되고요. 안 읽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조항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조항인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게 동의를, 예를 들면 어떤 뭐, 뭐, 기업 본점을 옮길 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알려만 주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단어가 좀 그러니까 동의권이냐 뭐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서 투자 받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독소 조항으로 들어가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뭐라 그럴까? 많은 대표적인 독서 조항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많이, 최근에는 그런 거 저는 사실은 많이 못 봤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나는 VC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야지 하고 왔는데, 뭐, 그렇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빼달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다 케바케 와서, 예를 들면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투자를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하고, 막 누구나 투자하고 싶어 하고 너무 잘 되고 있고, 얘는 돈이 필요 없어. 이런 데 투자할 때, 이 VC 입장에서는 짊어지는 리스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의 차이점이 그런 계약서에 반영된다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VC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VC도 중간자거든요. 남의 돈 받아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가 되게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막기 위한 방지 같은 걸 조항을 넣어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엄청 많은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저희 투자한 팀들 중에도 잠수탄 분이 있어요. 녹화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저희가 돈 날리는 거거든요, 정말로. 저희도 돈 날렸어요, 정말로.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균형을 잘 맞춰서 짊어진 리스크의 정도, 뭐 등등해서 이제 이런 합리적인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제 저희 여기 학생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VC 입장보다는 창업자 입장이 될 사람들이 당장으로서 많을 것 같은데, 투자자로서 어떤 VC 대표님으로서 어떤 이런 독소 조항은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거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뭐 태그 얼렁, 드래그 얼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드래곤롱 이런 것도 보면 말 그대로 끌어낸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제가 투자자가 지분을 팔 때 대표 지분을 억지로 팔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드래곤롱인데 이런 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고요. 태그 얼롱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만약에 지분을 팔면 나도 따라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하는 건데 대표자가 만약에 대표 믿고 투자할 때 대표 지분 팔아버리면 나는 낙동강 오래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같이 팔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독소조항 아니고 드래곤론 같은 것들이 보통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초기 투자하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뭐 리픽싱 조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어느 밸류에 투자하는데 너네가 뭐 올해 말까지 어떤 특정 시점까지 이런 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밸류 다시 낮춰가지고 재조정할 거야 하는 게 리픽싱 조항인데 그런 걸 이제 조금 안 좋은 그 투자사는 되게 하쉬하게 잡죠. 그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걸기도 하고. 근데 보면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반복하는 투자사는 정말로 평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알만한 분들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어떤 하우스가 되게 뭐 명망이 있고 뭐 이름이 있고 평판이 좋은지를 알기 힘들 텐데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고 제대로 투자하는 곳들은 그런 도서조항 같은 거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이상한 것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제가 대전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방금은 이제 미래기술지주라고 하는 갔다 오고, 그 전에는 이제 카이트, 창업가 재단 가가지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뭐, 거기서 예를 들면, 거기서 투자한 이제 다른 뭐 이상한 경험 하시고 이제 본인에게 오신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뭐 예를 들면, 너네 15억 밸류에 투자할게. 내가 10억 원 줄게. 예, 이러면 이제 지분을 거의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여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까지가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네. 보통 질의응답 얼마나 하나요? 제가 한 20분 한 것 같은데. 여기, 이쪽에 계십니다. 예, 여기 까만색 집으시. 제가 저희 회사 거 하나 띄워놓을게요. 네. 요거 띄워놓을게요. 네. 혹시 주변에서 뭐 본인들도 괜찮고, 저희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만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주 초기에 투자를 합니다. 거의 창업하자마자 투자를 하거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라운드에 투자를 하는데, 저희 뭐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가리네요.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희 회사 이름이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이고, 검색해서 가보시면 여기 어플라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이제 주로 그 FAQ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통 투자 검토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의 답이 있고,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여기 투자 검토 신청하기 여기 있죠. 여기 통해 가지고 업로드 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저희 투자팀이 봅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알려주세요. 네. 우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와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스타트업의 대표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많은 스타트업의 대표분들이 사실 스타트업을 처음 시도해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들 실제로 뭐 몇 번씩 실패를 해보시기도 하고 앞서 오신 강연자분들 중에서도 뭐 여러 실패를 경험하시고 또 끊임없이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뭐 어떤 기준들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외적인 문제에 의해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 대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그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대표분들이 뭐 있는 스타트업을 뭐 역으로 선호하지 않으시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정답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실패에서 뭘 배웠느냐가 중요하겠죠. 결국에,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현명한 사람은 이제, 우리 실패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 살면서. 근데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거기서 이제 더 배우고 성장해서 실패를 다시 하지 않는 게 이제 더 훌륭한 이제 경영자, 훌륭한 사람일 텐데 그럼 이제 그때 왜 실패했느냐를 여기서 따져보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만나는 팀들은 한국에서 창업한 분들, 그러니까 소위 연쇄 창업자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한 8, 90%는 내 인생 첫 번째 창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모르고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너무 잘 모르셔가지고 이런 걸 가르치면서 투자해야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더 큰 고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첫 번째 혹은 예전에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이면 일단 돈이 많고요. 그래서 막 작은 돈은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투자 안 받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투자를 이제 굉장히 쉽게 받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저희가 이제, 저도 아까 제가 몇 가지 경험적으로 배우게 된 걸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표가 성공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을 보면, 예를 들면 학벌, 뭐, 성별, 나이, 전공, 별로 코릴레이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하게 약간의 윅 코릴레이션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 성공적으로 창업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경우는 이번 창업에도 성공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창업한 경험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혹은 대표로서가 아니라도 공동 창업자로서 이제 초기 팀에서 일을 해봤다든지, 혹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스 뭐, 5명일 때 들어가서 한 50명일 때까지 있었어요. 그럼 되게 좋아하겠죠. 성장하는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통 이제 만약에 진로 고민할 때, 상담할 때 많이 권유해드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뭐,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혹은 무대생이든지 간에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턴 같은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기업, 대기업 인턴 의미 없고요.
또 너무 초기여서 막 5명 있고 이런 팀들은 거의 완전 케이오스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배울 게 별로 없고 어느 정도 좀 세팅되어 있는 시점에 한 20, 30명 정도 되는 조직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의 경험을 해보시는 거는 이게 셋업이구나. 대표 하는 걸 보니 나는 저거 주택자도 못하겠다. 혹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뭔가 좀 간접 경험 같은 게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거든요. 셋업을 하는 것이 성장을 위해서 이게 리소스도 적고 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실현해야 하는 게 셋업이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는 그 조직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뒤에 계십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지금 의료 인공지능을 이제 전공하는 학생인데, 원래 창업에 관심 있다가 이제 대표님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글을 보면서 창업의 네. 꿈을 접었던 사람인데요. 어느 교수님 방에 있어요? 예종철 교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창업을 접었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돈을 쓰기가 약간 인색하다라는 개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어떤 수익을 얻겠다라는 좀 옛날엔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돈을 벌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돈을 이제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서 돈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뽑아낼 수 있는지 약간 그게 좀 궁금하고, 뭐 보험, 의사, 환자 이 3명 중에서 제일 돈을 뽑기가 쉬운 주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뒤에 그 장표가 있는데, 여튼 저기 뭐냐. 돈을 쓰는데 인색하다는 거는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유의미할 정도로 어느 국가 가면 돈을 벌기 쉽다. 한국은 돈을 쓰는데 인색하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의료경제는 창업 안 할까 얘기가 이유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스테이크홀더들 중에서 환자, 뭐 의사, 뭐 보험 등등 중에서 혹은 일반 뭐 건강인 중에서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 중에 누구를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만족시켜야지만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크홀더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라는 말 자체가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이고 어느 하나만 반발하거나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제 뭐 돈을 벌기 힘들어진다는 의미에서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업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런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죠. 저는 그래서 특히 한국에 이제 우리 뭐 너무 깊이 가면 그렇지만 뭐 수가든 뭐 건보 뭐 이런 걸로 가게 되면 되게 보수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해서 그게 보수적이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크게 보면 의료로 갈 거냐, 웰니스로 갈 거냐, 뭐 의료 쪽으로 하더라도 저희 팀들 중에도 저희 40개 투자했지만 수가 받아야지만 더 벌 수 있는 팀 거의 없습니다. 뭐 없진 않습니다만 한 두세 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벌 거냐는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B2C가 됐든 뭐 B2B가 됐든 뭐 보험에 돈을 받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뭐 딱 잘라가지고 다 개박해고 잘라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이거 자체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창업 해보십시오. 하고 싶으시면. 네. 그러니까 뭐 루닛이나 비노 같은 기업들이 그런 상황에 예외적이어서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아주 전공법으로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가까운 조를 넘어서는 밸류를 가진 기업이 됐으니까요. 네. 예전철 교수님께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거기 먼저 할까요? 저 앞에 계신 분, 네. 바로 옆에 계신 분, 네.
그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네. 스타트업을 많이 보시면서 네. 좀 공통된 특징 혹은 개인적으로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바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사실 장표에도 마지막에 있는데, 조금 더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팀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조금, 그러니까 빠르게 돈 벌 수 있고, 조금 이제, 작은 문제를 풀어서 빠르게 커보겠다. 이런 팀들은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의학적이든지 간에, 어떤 뭐 과학적이든지 간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이제 도전적으로 풀어보겠다. 이런 팀들은 아직까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슬라이드 마지막 그 내용이 그런 팀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문제에 도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예시로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예시라고 하면 그냥 뭐 피트니스, 뭐 미용,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건기식 팔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사실 뭐 의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질병, 지금 뭐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그런 것들 다 근본적인 문제들이고, 한국의 의료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뭐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보겠다. 아까 뭐 보험이나 수가 이런 것도 사실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풀어보겠다고 하는 팀이 있으면 저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너무 쉽게 사업하려고 하는 팀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팀들에는 조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흥미를 좀 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앞쪽에 아까 계신 분, 또 중간에 쓰시면, 네. 오늘 저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이 되게 고생하시는데, 네. 보통 다시 반 정도까지 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뭐 질문 한두 개 더 받고 제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이 아직 정확한 수익 모델이 확립되지 않고 외부 투자 자본에 엄청나게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 네. 아주 높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경우는 그러하고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버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받아야지만 스타트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투자를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투자를 받는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새로운 주주를 받아들이는 거고, 주주로 하면 주인이잖아요. 회사의 소유권을 외부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 반대급부로 내가 돈을 받게 되는, 사업 자금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사업 자금이 필요 없다? 나는 되게 초창기부터 매출 발생시키고,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월세 낼 수 있다? 그러면 투자 받을 필요 없죠. 근데 그럼에도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뭐 먹고 사는 건 큰 지장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금 너무 좋은 기회가 있고, 지금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될 상황이고, 그때 돈이 필요하면 더 빨리, 더 크게, 더 잘할 수 있다 하면 투자를 받는 건데,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꼭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예. 투자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받는 겁니다. 예. 필요하지 않으면 받을 필요 없고 받으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VC가 보통 이제 이게 책에도 나오는데 어떤 기업들 좋아하냐? 되게 잘 되고 있어가 찾아가가지고 투자 관심 있으면 저희 투자 필요 없어요 하면 더 마음이 동합니다. 투자해주세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매달리면 이거 오히려 반대로 여기 잘 안 되나 회사가 더 잘 들여다봐야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이게 네. 많은 경우 연애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데모데이라고 유튜브에 보시면 김범수 대표님 유튜브 많이 보실 분이 계실 텐데 데모데이라고 트랜스링크 캐피탈의 김범수 대표님이 유튜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 저도 많이 배우는데 보면서 연애랑 결혼의 비율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게 사람 사이의 일들이고 뭐 투자하고 받고 이런 것들이든 사람을 뽑고 뭐 해고하고 이런 것들이든 뭐 다 뭐 결국에 사람들의 연이 이어지는 거여서 이렇게 결국에 우리가 뭐 연애할 때 우리가 뭐 남자 여자들 막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대신 안 받아줘. 호가 높아 이러면 더 끌리고 막 나한테 매달리면 오히려 막 좀 더 매력을 덜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 투자 하는 쪽 받는 쪽의 관계도 좀 심리가 좀 비슷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네. 하나 더 받을게요. 질문 있으시면 네 이쪽에 중간에 질문 더 있어요? 아까 네 추가하십시오. 네, 하고 볼게요. 네. 과거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없었겠지만 예. 그래도 계속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왜 최근 들어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개념과 VC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용어가 바뀐 건 그냥 말장난인 것 같고요. 그 어떻게 부르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조금 더 그 추가로 설명드리면 예전에 벤처라고 했죠.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뭐 지금도 벤처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과거에는 그게 이제 그 주로 뭐 하드웨어나 아니면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제조업이나 이런 쪽의 벤처 기업들에도 VC가 투자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VC 쪽, 그러니까 벤처 투자 업계 쪽도 되게 많이 발전을 했고요. 더 많이 진보했다? 뭐라고 하죠? 되게 많이 되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뭐 린 스타트업이니 뭐 그로스 해킹, 그로스 해킹 말씀 안 드렸고, 그로스 해킹이니 뭐 이런 스타트업을 성공하기 위한 기법들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로 보면 이제 그런 기법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어떤 스타트업을 하는 방식이나 방법론 같은 것들이 어떤 그 체질들도 많이 바꾸기도 했죠. 그리고 뭐 사실 스마트폰 있기 전과 후에도 보면 사업을 하기가 되게 쉬워졌고 이 앱 생태계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뭐 클라우드 같은 것도 없을 때는 원래 우리 회사에 서버 두고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링부터 해야 됐었거든요. 지금은 그 필요 없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어떤 뭐 사업하는 외적으로 많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어떤 총체적으로 그런 용어가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뭐 용어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하셨던 네, 여기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신약개발연구학원 연구실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노 교수님, 김용 저- 교수님입니까? 네. 김동석 교수님. 네. 네.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박사를 하든 안 하든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실, 위료 인공지능이나 신약개발 쪽에 속된 말로 구라빨이 많이 섞인 네.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이제 VC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거르고 연사님이 말씀하신 좋은 스타트업을 찾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제일 좋은 건 평판 체크고요. 그 회사를 아는 분들께 뭐 예를 들면 선배님이 그 기업에 있다.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VC가 알 거라고 기대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에 있는 VC들 기술적으로 그렇게 잘 이해 못 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 시장 개발하는 팀 되게 많은데 어떤 곳들은 정말 본질적으로 잘하는 곳들이 있고 어떤 곳들은 정말 아닌 곳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투자 많이 받았어요. 보면 어떤 뭐 테마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받은 것도 있거든요. VC 투자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증은 되겠지만 그게 어떤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걸 개런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에 성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부에 있으면 연구실 택할 때랑 비슷해요. 그 회사가 뭐 논문 어떤 거 내냐 뭐 학교 가서 발표하는 거 들어보고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뭐 어떻게든 아는 분들께 물어봐서 그 회사 정말 잘하는 곳이에요. 사실 업계에서는 다 알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발품을 좀 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 되나요, 조교님? 예. 오늘 저희 회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주변에 혹시 헬스케어 창업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희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